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저녁이고요. 많이들 기다리셨죠? 이제 추가 경정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길라잡이 본편을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늘 그렇듯이 이제 보통 저녁에 녹화가 끝나면은 이제 다음 날이 됐건 아니면은 이제 제가 집에 가서가 됐건 어쨌든 이제 편집을 한 다음에 이제 업로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료를 좀 신경 써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분량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그래가지고 아마 오늘 안에 촬영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촬영이 다 안 끝날 것 같고 아마 최대한 오늘 찍을 수 있는 만큼 찍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은 뭐 내일 오전이 됐건 점심이 됐건 추가 촬영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빨리 올라가면은 이제 7월 23일 금요일 오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좀 이게 적당히 이제 예전에 했던 것들을 한번 했던 강좌이기 때문에 좀 다듬어 가지고 올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채널 M&L이 운영된 지가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막 5개월이 넘었고, 그 다음에 사실 오늘 하는 방송은 제가 처음 이 채널 M&L에서 시작을 했던 첫 번째 강좌를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도 좀 그 사이에 많이 업데이트된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들을 또 궁금해하고 어려워하시는지 그런 것들도 또 있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좀 새롭게 작성을 하면서 그 가능하면은 현 시점에서 좀 완결편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을 좀 구성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찾고 또 예시들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자료 준비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기준으로 강좌가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원래는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이제 토요일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내용상으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받는 과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약간 내용의 수정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그 형식 자체가 사업계획서 형식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일부는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되 조금 설명을 다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도 한 번쯤 이 강좌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잡 얘기는 그만하고 본 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실제 촬영이 시작된 날은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자, 그러면은 당초에 예고했던 바와 같이 오늘은 추가 경정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길라잡이 그 본편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오늘 강좌를 들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어서 초기 창업 패키지에 특화된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는 토요일, 내일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강좌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의 강좌 일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뭐 화요일쯤에 이 주제 어떻게 이제 비대면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강좌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아마 지금쯤이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이번 비대면 특화,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내용을 연관지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어떤 계획은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일주일 뒤에 이제 사례 연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아이템의 필요성이다. 그런 필요성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표현이 되어야 좀 전달력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시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이거는 누가 작성을 한 걸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임의로 아이템을 정해서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거를 먼저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남이 해놓은 사례를 보고 그거를 약간 참고해서 베끼듯이 적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안 맞는 옷을 입는 그런 꼴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원 사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께서 이제 그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된 다음에 스스로의 사업을 소신껏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 사업 계획서를
그 전에 막 남의 얘기를 듣고 뭐 조언을 받고 해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계획서 자체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좌가 끝나고 나면은 향후 일주일 동안은 이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열심히 좀 파보시고 본인이 스스로 초안을 만들어 본 다음에 제 사례 연구를 보면서 아 어떤 부분이 좀 미흡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한 다음에 적절하게 수정을 해나가는, 지금 말 그대로 이 사례 연구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는 이제 일문일답인데요. 이거는 예정은 일단 잡아놓고 있습니다만은 뭐 디딤돌 같은 경우에도 아직 그렇게 특별하게 일문일답이 많이 진행이 되진 않아가지고 지금 아마 거의 한 1, 20분 짧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문일답은 만약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쌓일 테니까요. 그런 질문들 중에 이제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그 체크하면서 넘어갔으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일문일답 코너를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기본적으로는 이 예비 창업 패키지 강좌와 하루 이틀 정도의 텀을 두고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사실 초기 창업 패키지가 그 선정 인원도 적은 편이고 지원자 수도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 대비 적은 편이긴 한데요. 이 마감일이 더 빨라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일단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를 먼저 하겠지만은 다음 주에 사례 연구는 조금 뒤바꿔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하루 이틀 차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냥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강좌가 원래 그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는 법과 그 사업계획서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제 사업을 어떤 시야로 보여셔야 되고 또 시장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냥 목적성 없는 사업계획서 작성보다는 어느 정도 목적의식이 있어야 여러분들도 좀 더 그 진지하게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이런 사업을 타겟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강좌를 구성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업 공지사항에 보면 사실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풀어드릴 수는 있는데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는 분들이 워낙 모르시는, 잘 파악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뭐 본 강좌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사업 개요하고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은 몇 개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 뭐 이번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뭐 지원 목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굳이 뭐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비대면 분야 예비 창업자를 선정한다. 이제 요 내용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 분야 및 규모는 이제 60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거주지하고 창업 예정지 등에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한 개의 주관기관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즉 뭐냐면은 1인당 한 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서울에도 놓고 뭐 어디 저 뭐야 뭐 인천에도 놓고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뭐 아이템이 다르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대표자 본인한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디를 생성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사이트 안에서 본인의 계정으로 하나밖에 신청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럼 뭐 계정 두 개 파면 되지 않냐는데 그건 시스템상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1인당 한 개의 주관기관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당연히 아이템도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수 마감은 2020년 8월 10일 월요일 6시까지고요. 주간 기간은 일단 내고 나면 이제 변경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참고로 8월 7일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내용은 뭐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비대면 일반 분야라고 해서 비대면과 관련된 전 기술 분야라고 이제 한정이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토탈 600명 중에 56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원 규모의 70%를 청년으로 선정한다 그랬는데 그 70%를 산정을 하면은 청년이 393명을 선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제가 다 더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년은 이 560의 30%인 167명을 선정하게 돼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총 560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협업 특화라고 해서 이제 비대면 유망기술 분야인데요. 뭐 보건복지부하고 이제 몇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토탈 40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60명과 40명을 합쳐서 총 600명이 되게 돼 있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진행 일정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공고가 지지난주에 떴었고 예비 창업자 신청 접수는 이제 8월 10일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검토 및 선정 평가는 이제 2020년 8월 중이라고 했는데 요 기간 안에 그 서류 평가와 대면 평가가 모두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8월 10일까지가 대략적으로 이제 신청 접수기 때문에 실제 서면 평가하고 발표 평가까지 8월 중에 다 끝난다고 계획이 되면은요. 여러분 아마 한 8월 10일 정도 있는 그 주에 서류 평가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발표 평가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서류 평가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표하러 오라고 할 때까지가 길어야 2주, 짧으면 1주 정도 안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8월 10일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이제 이거 한번 열심히 써서 내시고 나면은 이걸로 조금 쉬어야지가 아니고요. 일단은 선정된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PPT를 바로 만들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발표 평가 강좌를 짧게라도 한번 준비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비대면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도 확실하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이걸 좀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가 아직 좀 고민인데요. 이게 그 뭐냐 1차 올 상반기 모집할 때는 워낙 코로나 이슈가 그 컸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막 급하게 이게 비대면으로 바뀌어가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일정도 막 지연이 돼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어떻게 보면 있었던 시기였죠. 실제로 그 제출 기한도 2주인가 연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거의 내자마자 일주일 뒤에 내일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되게 이번에는 준비를 타이트하게 쫙쫙쫙쫙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8월 10일에 서류 제출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이제 좀 쉬어야지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하루 이틀 쉬시고 바로 발표 평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선정 공지 8월 말에 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진짜 한 21일 사이에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지금 아예 그냥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협약 준비, 사업 교육, 사전 교육 이쪽은 뭐 이제 제가 여기서 다루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관 기관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뭐 이제 그 어디에 선정되면은 어디가 더 유리하냐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이거를 저는 공식적인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특별히 말씀을 드리진 않았었는데요. 그냥 이번에는 뭐 어차피 그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지원해도 똑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기술혁신형 오픈 바우처 사업이 나왔을 때랑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1차 년도 때는요. 지역 특성이 좀 있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 쪽에는 스타트업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인구들이 거의 서울에 많이 밀집이 돼 있는 반면에 이제 서울 외곽으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창업에 관심이 있고 창업을 실제로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인원이 작년 초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이제 인천이나 경기 쪽에 있는 분들은 또 인천이나 경기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거기에다 또 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제조업 베이스에 이런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품화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시장도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천도 생각보다 되게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이제 좀 외곽으로 벗어나면 바깥쪽으로 벗어날수록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허들도 좀 낮아지는 건데요. 이게 작년 얘기고요. 이게 족보가 다 퍼졌기 때문에 올해는 정보가 더 퍼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뭐 제주도 이런 데가 오히려 경쟁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데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어디에다 뭘로 지원해도 결국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로 가면 유리하고 어디 가면 불리하고 이거는 이제 의미가 정말 없어요. 진짜로 의미가 없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지원하는 게 나을까 그러면은 향후 사업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사업 진행을 하면서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소신껏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조금 특이한 거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PD형하고 전담 멘토형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차이냐면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그 창업 전담을 하고 있는 팀이 있고 그 안에 프로젝트 디렉터가 있어요. 그 프로젝트 디렉터를 우리가 PD라 그러는데 이 PD라고 하는 분이 그 여러분의 멘토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멘토를 선택할 선택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창조경제혁신센터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 PD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만약에 서울에 사는 분이 뭐 경쟁률 하나 바란다고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넣었다.
경쟁률이 낮지도 않고요. 된다고 했을 경우에 부산으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좀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말고 이제 전담 멘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담 멘토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난 2년간 이제 창업진흥원 쪽에서 여러분의 그 멘토를 담당하실 수 있는 그런 전담 멘토를 풀을 만들어 놨어요. 한 1200명, 13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분을 지역별, 그 다음에 뭐 분야별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좀 뭐 1순위, 2순위 따져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면 그때 매칭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원 규모상으로 보면은 어디는 막 25명이나 뽑고 어디는 뭐 한 뭐 3명밖에 안 뽑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숫자에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막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지역 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뭐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보다 조금 더 사람이 많이 지원은 하겠죠. 그래서 해마다 이제 지원 규모를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어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냐, 그리고 그 몰린 사람 대비해 가지고 몇 명을 뽑느냐를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재산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에 유난히 많이 갔더라라고 하면은 뭐 그쪽에 조금 더 티오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재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여기는 3명밖에 안 뽑는데 여기는 뭐 10명이나 뽑는데 그럼 여기 가야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요. 어디는 3명 뽑고 어디는 10명 뽑으면요, 거기는 지원자 수가 3배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 어디는 10대 1이다, 어디는 뭐 7대 1이다 그러면은요, 10대 1이 더 높아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7대 1 정도가 됐어도 거기에 만약에 진짜 쟁쟁한 분들이 가게 되면은 뭐 경쟁률 낮으면 뭐예요? 어차피 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고민은 하지 마세요. 주관기관 선택은 이제는 정답이 없어진 부분이라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소신껏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자격 요건 관련해서 되게 그 질문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비대면 분야 아이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강좌를 하나 꾸몄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이제 청년과 중장년이다, 뭐 업종 무관이다, 뭐 이런 조건이 있고요.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거죠. 이제 예비 창업자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예비 창업자를 쪼개냐. 이제 예비 창업자. 이 예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사업 공고일까지, 즉 이제 공고일 현재 2020년 7월 17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없는 자고요. 이때 어떻게 전제 조건이 깔렸냐면요. 사업자 등록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2종 업종만 된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 분류를 기준으로 이 셋이 석삼자가 아니고 세부적이다 할 때 그 세자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간이사업자 안 되냐, 매출 나온 적이 없다. 이게 신기한 게 실제로 제가 이거를 지난 1년간 되게 많이 들었고 이번에도 이런 관련된 문의만 한 4-5개가 들어왔어요. 뭐 나 간이사업자 있는데 이거를 뭐 일반 사업자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뭐 지원되는 거 아니냐, 뭐 간이사업자인데 매출이 없었다 그럼 지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해당 주관기관이나 창업진흥원에 문의를 해보셔라, 근데 아마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거 물어보는 이유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그냥 갖고 와서 근거를 대드릴게요.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면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가 된다 그랬어요. 쫙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 안에 간이사업자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요. 여기는 안에 있는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선을 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산 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의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대기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이랬는데요. 이거 별표 1의 기준 찾아보시면은 뭐 연매출이 400억 미만일 것 이런 조건이에요. 업종별로 800억 미만일 걸.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 나는 매출 하나도 안 났으니까 나 올해 매출 뭐 300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요. 400억, 800억 넘어가면 대기업이가 아니면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의 정의 자체는 그 대기업이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요. 그럼 간이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자, 간이 사업자는요 엄밀하게는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분류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간이 과세자는 정확하게 뭐냐면은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중에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이상도 아니고 미만인 소규모 개인 사업자는 굳이 일반 과세가 아닌 간이 과세를 통해서 조금 더 사업을 하기 편하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지, 간이 사업자는 중소기업의 뭐 밑에 있는 레벨이다 이게 아니에요. 간이 사업자도 엄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 17일 현재 간이 사업자 사업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은요 안 됩니다. 예. 두 번 다시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주관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은 똑같은 얘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표준산업분류 이종업종 어떻게 구분하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요거는 이제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 텐데요. 여기 코스탓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 들어가 있는 통계분류 포털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하는 그 화면의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기 있는 이 그림과 같은 이제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제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 이제 검색창이 있는데 이 검색창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신발을 쳤거든요. 이제 신발을 치게 되면은 이제 그 신발에 대해서 뭐 제조업이 어떻게 해가지고 막 분류 코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신발 부분품, 예를 들어서 신발 밑창이라고 치시면은 이 신발 부분품 제조업이라고 해서 15220이라고 하는 분류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 분류 코드가 어떻게 이제 기준이 되냐면은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표준산업 분류를 할 때 농업이나 임업이나 어업은 앞에 숫자 두 가지 코드를 붙이는데 01에서 03을 붙이고, 광업은 05에서 08. 이제 광업이라 그러면 뭐 광석 캐는 거랑 뭐 기타 무슨 소재 같은 거 이제 그 채취하는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 실제 뭐를 만드는 거는 앞자리에 이제 10번부터 34번까지 두 자릿수의 이제 분류 코드가 붙습니다. 그래서 뭐 10번은 식료품 제조업, 11번은 뭐 음료 제조업, 15번은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이렇게 붙는데 이걸 우리가 대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두 자리를 대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두 자리 중에 하나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1호가 151, 152 이렇게 해서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과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151, 152 해가지고 중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52를 예를 들어서 눌러보면은 152도 신발 제조업과 신발 부분품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지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1521, 1522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세 분류라 그래서 이게 이제 네 가지 업종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더 뭐 밑창 그러면은 더 깊게 들어가지고 신발 부분품 제조업이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거는 세세 분류라 그래가지고 5자리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제약상이 걸리는 거는 세 분류예요. 그럼 세 분류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152라고 해서 신발 부분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 하위 항목에 있는 모든 종류의 업종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 부분품 중에서 옛날엔 깔창을 만들었는데 그 사업을 폐업을 하고 이번에는 신발에 뭐 이런 껍데기 이런 보강재를 만들겠다. 그 뭐라 그러죠? 외피를 만들겠다. 그러면 외피하고 깔창은 다른 거니까 다르지 않냐 그러는데 업종상으로는 또 상위 개념에서 묶여버려요. 세 분류에서.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신발 부분품을 만들다가 이제는 이제 부분품은 그만 만들고 나는 신발 제조업을 하겠다. 이거는 돼요. 왜냐면 이건 세 분류, 네 자리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조금 그 하던 일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피보팅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파생돼서 나오는 경우에 뭐 폐업을 하고 업종을 변경해서 새로 이제 예비 창업자로 시작을 한다고 하셨을 경우에 그 어느 정도의 이력이 이어지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건 되게 바람직한 일인데, 하던 일을 똑같이 하는 거는 애초에 막혀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여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이 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그 여러분께서 직접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이게 세 분류 단계에서 다른 거냐 같은 거냐를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정평가 기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뭐 평가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제시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냥 알아서 평가를 하는 건데 뭐 어차피 평가가 뻔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 이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지표를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문제인식 파트, 해결 방안 파트, 성장 전략 파트, 그 다음에 팀 구성 이렇게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쪼개가지고 여기서 30점, 그 다음에 여기서 30점, 그 다음에 여기서 20점, 여기서 20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관점으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점수 그 분량 배분을 해야 되는지 대충 보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점이 많은 데다 분량 배분을 더 하셔야 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15, 15, 10, 10, 20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좀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제 평가를 할 때 이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 각각의 항목이 정해지기 때문에 뭐 1-1 발표하는 거 보고 요거 채점하고 1-2 발표하는 거 보고 요거 채점하고 이런다기보다는 보통 전반적으로 내용을 듣고 질의응답 마친 다음에 그때 점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를 뭐 집중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이 전체 내용 자체가 하나로 완전히 이어져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어떤 경우에는 사업화 전력이 조금 부족해도 나머지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엄밀하게는 이 사업화 전력이 점수가 떨어지고 이게 상대적으로 좀 높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 나머지가 너무 뛰어나면 이것도 상대적으로 좀 덜 약해 보이기 때문에 다시 조금 높아지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그 뭐냐 각각을 그냥 이렇게 항목을 채우려고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와 있는 것 같이 서류 평가하고 발표 평가는 지표나 배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발표 점수나 이런 게 딱히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서류는 글로 쓰는 거니까 이제 말로 표현을 해서 뭔가 좀 더 전달력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발표로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대면 특화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창업 아이템을 정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정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주제를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이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번 주 초에 화요일 날 했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강좌를 올렸었고요. 그 강좌를 보셨다면은 적어도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충분히 숙고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템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참고 문헌인데요. 이건 근데 제가 찾은 건 아니에요. 이게 좀 관련된 거 어디서 찾을까 그러다 못 찾았는데, 저희 Q&A 채널 통해가지고, 그 어떤 분께서 여러분하고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어떤 분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미 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그 제4차 정보통신 방송기술개발사업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라 그래서 이건 이제 예비 창업 기업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산학의 형태로 이제 그 과제를 진행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통 RFP 과제라 그래서 사전에 이런 그 과제의 타당성 조사하는 그런 이제 그 보고서가 먼저 올라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부 분야별로 이제 그 세부 과제들을 이제 신청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요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 링크의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번에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과기정통부에서 어떤 식의 그 비대면 아이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항목 같은 거를 참조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이건데 이 제일 하단부의 선택 파일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RF 및 품목 정의서라고 있어요. 이거를 다운받아 보시면은 이 RF 및 품목 정의서 안에 각각의 1번부터 13번에 해당하는 이 각각의 과제들이 어떤 시장성을 갖고 있고 어떤 그 성장 가치가 있어서 진행이 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약간 포스트 코로나하고도 연관시켜가지고 간단한 리포트 형태로 안에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리포트라기보다는 이제 과제 선정이니까 약간 공고형이랑 비슷한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표현들을 조금 참조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끌어내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혹시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같은 종류의 창업 아이템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풍성한 그런 굉장히 좋은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도 제가 이따가 아래쪽에다가 이제 링크로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여기에 있는 과제랑 무관한 창업 아이템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건 없는데 여기 있는 품목 정의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읽어보면은 이런 거는 원래 애초부터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거에 특화된 분들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그 글을 처음 쓰신다 그러면은 참고할 때 정말 좋은 그런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 아이템 주제 정의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이제 그 5개월 전에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정부 지원 사업에서 특히나 창업 성장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왜와 무엇과 어떻게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라고 하는 거는 배경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하는가? 그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여기 그 보온병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물을 마시려고 갖고 왔는데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해요. 이 보온병이 너무 무겁다. 예, 가벼워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온병이 가벼워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제 개인적인 사정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온병이 가벼워야 되니까 무거운데 가벼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인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 보온병 무거운 거를 무게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해결돼야 될 과제 맞아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아이템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가벼운 보온병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들도 저와 같은 똑같은 니즈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되게 이기적인 생각인데,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들도 필요로 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일이 없거든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보온병이 조금 무겁다고 해서 세상이 큰일 나지 않아요. 예, 세상이 큰일 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큰일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남들한테 그거를 강요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그 출발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보온병이 가벼워야 된다 그러면은 나는 경량화된 소형 보온병을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정의가 되면 되는데, 막 되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온병이 무거운 게 문제인데, 아유, 이게 또 무겁다 보니까 뭐 온도 조절도 안 되고 들고 다니기 힘들고 팔도 결리고 어깨도 결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뭐 마사지 서비스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군데군데 무슨 렌탈 서비스도 집어 뭐 이렇게 막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막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문제 제기를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해결책으로 딱 정확하게 그거를 포커싱을 해서 딱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팔아야 돼요? 뭐 크라우드 펀딩에 내놓고 오픈마켓에 내놓고 뭐 경매를 하고 뭐 가판대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팔건 아니면 뭐 전시회 나가서 뭐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매출을 창출하고 이후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 사업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외로 또 보면은 이거 사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만들면은 뭐 판매 매출 얼마 예상해요. 그런데 어떻게 팔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왜냐하면은 사실 모르거든요. 뭐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렇게 팔리면 이렇게 팔려야 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잘 안 녹아 있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아까 보셨던 그 평가 지표에서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정말 사업을 하는 어떤 기업의 대표가 되고 그 기업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왜 그 사업을 해야 되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며 어떻게 이걸 시장에 내놓고 성과를 창출해서 기업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 정도는 나중에 설사 피보팅이나 조금 수정이 되더라도 플랜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팔면 이거 그냥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붙여가지고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그런 것들까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 이 세 가지가 명확하게 정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갖는 건 이거죠. 우리 회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냐. 쉽게 얘기해서 너 보온병 만들 수 있냐. 아니 좋아, 뭐 로또 하고 뭐 이런 경험 많은 건 알겠는데 보온병 만들어 본 적 있어? 그랬는데 정작 제가 없는 거죠. 보온병을 만들어 본 적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걸 만들 수 있는 누군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누군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 보온병도 만들었다고 쳐. 그럼 이게 정말 수익이 나기는 났나? 뭐 이런 거예요. 만들었는데 수요층도 있어요. 한 1000명 샀어요. 하나 팔아가지고
1,000원 남아요. 1,000명이 사가지고 하나 팔아서 1,000원 남으면 1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저거 빼가지고. 예. 우리 회사 연간 총 영업이익이 100만 원인 거예요. 이게 타산이 안 나오죠. 그냥 딱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수익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출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안에서 회사가 유지될 정도로 돈이 나오긴 나오나? 제가 지금 매출 기준, 수익 기준으로 100만 원이라 그랬는데요. 실제로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마이너스인데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보면 뭐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다 그러면은 재무제표부터 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일시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매출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흑자 전환 구조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생겨먹은 것 자체가 그냥 계속 마이너스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매출 숫자는 높게 잡히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혼동시키려는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뭐 발표 평가까지 갔다고 쳐봅시다 한번. 아니면은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서를 냈는데 선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안 됐는지 난 좀 그 평을 듣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평을 받았는데 사업이 안 될 것 같음, 돈이 안 될 것 같은, 이건 할 의미가 없음, 수익성이 없는 사업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발끈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좋은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훌륭한데. 근데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답을 못 쓴다고요, 평가에다가. 그리고 실제 질의응답을 할 때도 뭐 정말 발표평가 갔는데 제가 그 앞에다가 대놓고 아니 이 사업 왜 하려 그래요?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못 한다고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항의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굳이 그렇게 상대방을 까내리는 게 저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굳이 저도 그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싶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이 어딘가에 이제 좀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뭐 사업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런 거는 그나마 조금 난데, 뭐 하겠다는 거냐, 왜 해결돼야 되겠던 거나 가끔 나와요. 이 사업이 더 정확하게 뭐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질문 나오면은요, 예, 그 발표는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할 건지도 제대로 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적당적당 넘어가도 뭔가 좀 미심쩍은 게 있거든요. 그냥 돈이 안 될 것 같은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아이템 특성상 실제로 해봐야 아는 거긴 한데 그냥 보통 통상적인 통념으로는 돈이 안 될 것 같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나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차별성. 여러분이 차별성을 맨날 뭐 아씨 기존에 있는 서비스는 이건데 우리는 이게 다르니까 이게 차별성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차별성이 그 차별성이 아니에요. 예, 그 차별성이 아니고요. 그냥 이 애매모호한 질문, 애매모호한 상황,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업이 안 될 것 같고 수익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냥 대놓고 당신 돈 못 벌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는 대신에 그냥 아니 기존 사업 대비 차별성이 뭐냐, 결국 무슨 얘기예요. 기존 사업 대비 이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거와의 그나마 차별성이라도 있으면 얘기를 해봐라라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김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옆집에 이미 김밥을 진짜 다들 잘 만들어서 분식집에서 열심히 잘 팔고 있어요. 매출이 잘 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김밥 만들어서 팔 거야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럴 거예요? 차별성 뭐냐고 물어봐요. 뭐 교수님은 이거 다 잘하시니까 김밥도 잘 만들어서 파실 거예요. 이런 사람 없어요, 실제로.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달라 그러면은 아니 뭐 교수님께서 하시겠다니까 제가 말리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김밥을 판매한다 그러면은 주변에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집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사업체가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김밥을 하실 때 뭔가 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이런 인지도를 높여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차별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혹시 저희 차별성이 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결론은 뭐예요? 돈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시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실제로 김밥을 팔아가지고 제가 대박이 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략에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막 찬조 출연을 한다 막 이러면은 갑자기 확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요소를 집어넣는 거나. 그러니까 어떤 방법론적인 걸로 이거를 부각시킬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에서는 뭐 연예인을 이용한, 적극적으로 이용한 마케팅 이런 거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아이템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뭐 차별성을 어떻게 부각시킬까 맨날 고민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남들과 다름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사업 계획서의 스토리 끌어가시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럼 내 창업 아이템의 주제는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냐. 자, 이제부터는 원래는 이 정도 얘기하고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또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따라오질 못해서 제가 그 단계별로 쪼갰습니다. 자, 1단계로 먼저 뭘 하셔야 되냐. 자, 제로 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주제 선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전체적인 스토리의 흐름을 잡으라고 한 건데, 이 흐름 잡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됐으면 그 흐름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냥 흐름만 잡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를 한번 거쳐보세요. 흐름을 잡되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여러분의 창업 아이템을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OW1H 뭐죠 이거? 육하 원칙이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 아이템은 who 어떤 소비자가 어떤 분야에서 where 그 다음에 when 어느 시점에 why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hat 무엇으로 how 어떻게 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다 라고 이 한 문장으로 한번 쫙 이어보세요. 그냥 예 아마 좀 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어보세요. 이걸 이어보면은요 그 안에서 who 어떤 소비자 즉 타겟 고객이 누구다, 그 다음에 어느 분야에서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 어디다, 어느 시점에 내가 어느 단계에서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why 이 제품은 필요성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what 무엇으로 이제 이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여기 아직 설명은 없으니까요.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아이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이 아이템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끌어낼 것이다, 이런 서비스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시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께서 사업계획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표평가의 시작부터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하나의 내용의 흐름이 이제 기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어떤 식으로든 써보시는데요, 이거 쓰는데 한 대여섯 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쓸 때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막 뭐 되게 많아요. PPT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정리해서 넣는 분들도 있고, 막 어떤 분들은 막 항목별로 막 이렇게 개요 작성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이 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거를 만들어야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못 만들면은요, 이 타겟 고객, 목표 시장, 뭐 시장 진입 시점, 필요성, 아이템, 활용 방법 다 따로따로 적으신 다음에 그냥 짜집기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어색한 옷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하나의 어떤 그 완결된 스토리가 되도록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개요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문제인식, 해결 방안, 성장 전략, 팀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평가 지표거든요. 이 평가 지표의 각 항목별로 쓰시는데 개요 작성을 두 단계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뭐냐면은 먼저 이 문제 인식부터 팀 구성까지 가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요.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라고 하는 게 한 문장 말고요. 한 문장 말고 여러 개의 문장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서술하듯이 글 쓰듯이, 아, 내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들이 나왔지만은 뭐 그런 것들이 뭐 아직까지 뭐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거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보고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의 텍스트로 길게 그냥 문장을 그냥 자유롭게 맞춤법 들려도 상관없고 문장 어색해도 상관없고 좀 앞뒤가 끊겨도 상관없으니까요. 일단 그냥 뭐라도 한번 쫙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요게 최소한도 A4 2페이지에서 3페이지 분량이면 좋고요. 한 4-5페이지면 더 좋고요. 보통 사업계획서 어떻게 써야 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가끔 와요. 저희 제자들 중에서도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이런 거 처음 써보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은요, 일단 써봐라고 하는 게, 어떤 친구는 써오지만 못 써오는 친구들도 있어서요. 일단은 그 뭐 항목별로 못 써놓을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네 아이템이 도대체 문제인식 관점에서 어떤 동기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업화할 거고, 이거를 그냥 한 줄로 그냥 쫙, 한 줄이란다, 이 여러 개 문장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쫙 해가지고 약간 보고서 쓰듯이 몇 장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쓰다 보면은 본인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막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잖아요. 이렇게 활자로 끄집어내면은 그걸 보면서 본인도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또 그걸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또 이제 빠뜨린 부분들을 얘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대답을 해서 보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긴 어떤 하나의 텍스트가 A4 한 최소한 3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개요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항목별로 요약을 하는 거죠. 이때 이 항목별로 요약하는 거는요, 요 문제인식부터 팀 구성까지 가는 이거를
뭐 한 페이지 너무 적나요? A4 하나에서 두 페이지 안에 모두 다 담아내는 거죠. 뭐 개발 동기, 무엇, 사업 목적, 어떤 것을 뭐뭐 하고자 함, 사업화 전략, 어떤 것을 어떻게로 하는 전략을 취함, 뭐 목표 시장의 경쟁력 확보 방안, 뭐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뭐뭐가 있는데 나는 이들과 다르게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려고 함, 이런 식으로 쫙 한번 개요 작성을 해보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거를 이제 사업계획서에 옮기면서 그 핵심되는 것들을 두 갈씩으로 잡아놓고 그 밑쪽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써놓은 이 텍스트를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를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방법론적으로는 이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단계적인 방법은 정말 초보자들, 진짜 처음 써보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그나마 제일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뭐 본인 스스로의 또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사업계획서가 잘 써지는 게 목적이니까 굳이 여기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성 전략인데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너무 긴 문장은 피할 것. 그 다음에 가급적 두 갈씩으로 쓸 것. 이제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는 어차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개를 한 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앞에 막 주저리 돼 있다, 나중에 뭐 하겠다, 주저리 써 있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읽는 사람도 지치고 뭔가 얘기를 이렇게 질질 끄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 사업은 이거다, 문제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좀 두 갈씩으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림하고 표는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어차피 뭐 지면도 한정되어 있는데 그림만 왕창 집어넣고 이거 보고 네가 알아서 해석해라, 이건 되게 불친절한, 되게 예의 없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림과 표는 정말 딱 참고할 수 있는 내용만 넣으시면 되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2개에서 한 3개 정도 추천합니다. 뭐 어떤 그림이건 어떤 표건 간에요. 그러니까 토탈 다 합쳐서요. 그림 2개, 뭐 표 2개,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데군데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볼드나 이탈릭체나 아니면은 뭐 밑줄 같은 거 그으시는 거 좋은데요. 이런 하이라이팅을 하는 이런 기법들은 너무 많으면은, 제가 지금 여기에다 줄을 쫙쫙쫙 긋고 있는데 다 그으면은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최소한으로 사용을 해서, 저는 페이지당 한두 개라 그랬는데요. 정확하게는 한 페이지당 평균 한 개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페이지에 2개가 들어갔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비워놓고 해서 좀 그 시각적인 여백의미가 좀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되게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제품이 가지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대부분 그 사회적 가치를 많이 얘기를 해요. 아,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문제인데 이게 해결될 수 있다. 좋은 뜻인데요. 이제 아무리 사회적 가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금전적인 영리적인 걸로 환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즉 수익으로 창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회사가 버틸 수가 없잖아요. 회사가 존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성을 평가를 하는 거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업이냐 그걸 보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시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뭐 캠페인을 하시던, 아니면 봉사단체에 들어가시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하시는 그쪽이 맞는 거고요. 적어도 내가 기업이라는, 기업 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풀어내고 싶다, 풀어내도 그렇다 한다면은 어쨌든 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수익성은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강조를 하셔야 되지,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정부에서 돈을 안 주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상대방이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것. 이게 좀 되게 좀, 그니까 뭐냐면은 과도하게 직설적이어서도 안 되고 과도하게 은유적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읽어봤을 때 아, 이게 막 공감이 되면서, 아, 맞아, 요즘에 이런 문제가 심각했는데, 아, 여기서 이 아이템 정도 되면은 꽤 벌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반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이 내가 이 심사위원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벌면 돈 벌겠는데 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벌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잘못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강하게 이게 무조건 옳은 길이야라고 강하게 내세우는 것보다는 적정 수준으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이지만은 적당히 좀 애매한 그거를 조금 유지를 하시면 좋은데요. 근데 만약에 요게 어렵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고도의 스킬이라서 요거는 그냥 무시를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 것. 이게 실제로 꽤 있어요. 뭐 우리 이거 사업 이렇게 안 쓰면 안 줄까봐 뭐 저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거 하면은 사업 끝날 때쯤에 연매출 막 1,000만 원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아, 월매출 1,000만 원, 뭐 연매출 막 1억, 2억 막 뭐 10억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듯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전제 조건은 뭔지 아시죠? 끝날 때 완수 조건이 제시하고자 한 시제품을 제대로 완성을 했는가를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제시하는 수준은 시제품의 완성도인데 내가 하기로 했던 시제품의 완성도 이외에 뭐 연매출 1억 달성, 연매출 10억 달성 이거는요. 이제는 심사위원들도 거짓말인 거 알아요. 예.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원도한 목표일 뿐이지 그렇게 쓴다고 해서 여기에서 뭐 그걸 보고 야, 이 사람 10억 번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점수도 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그냥 딱 봐도 상식적으로 이건 말도 안 되는 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약속은 하지 마세요. 괜히 역효과 납니다, 진짜로. 역효과 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 이 사람 현실을 모르는구만 하고 그냥 감점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과보다는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많이 어필을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로 기가 막힌 좋은 사업 계획서인데 왜 이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을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막 숙제처럼 항목 내용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숙제처럼. 근데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필요성에 필요성 써야 되고 뭐 경쟁성에 경쟁성 써야 되고 당연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겠지만은 내 경쟁성은 무엇 무엇이다, 내 필요성은 무엇 무엇이다 해가지고 정말 항목 내용이 어떻게든 없는 내용 우겨내가지고 막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보단 좀 더 자유롭게 본인 생각을 좀 어필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또 그렇다고 여러분 본인의 생각만을 나열하면 또 안 돼요. 이게 보고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소비자가 사업 계획서를 딱 읽어봤을 때 아, 나는 이거 살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걸 얘기할까요? 이게 어떤 예시를 들어주면 되려나? 뭐 아까 이 보온병으로 얘기를 할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길거리 다니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일형급이 많아지고 이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보온병이나 텀블러를 갖고 다니고 싶은데 근데 이 텀블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휴대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그래도 그 소비자들이 딱 봤을 때 아, 맞아, 나도 텀블러 들고 다니고 싶은데 휴대성도 안 좋고 무거워서 못 갖고 다니겠어, 이렇게 공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아, 요즘 텀블러 무거워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뭔가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겪은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라는 식으로 써버리면은 그냥 그거는 당신 사정이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문제는 당신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당신이 들고 다니는 보온병이 가벼워지면은 텀블러가 가벼워지면은 세상에 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지금 보면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심각함인 거지. 정말로 아예 그 막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의 문제라면은 그건 진작에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가지고 해결을 했었어야 되고요. 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편함이라 그러면은 어디선가 그런 비슷한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어 가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 뭐냐 같은 방향성에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지. 뭐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를 할 거야라고 하면은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아, 이거는 사업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고 남들한테 그게 왜 공감을 끌어일으키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들 실수를 하세요, 실제로. 그리고 요 요소 때문에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게 그렇게 문제였나? 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형적인 테크트리가 나와.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어떻게 아이템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차별화 전략이 뭐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요 하나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기 때문에 요 기본적인 룰은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분량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냐는 문제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량에 대한 건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는 그냥 비중만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비중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크게 카테고리가 문제인식과 실현 가능성과 성장 전략, 팀 구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여러분 저 뭐냐 평가지표에 보셨지만은 30, 30, 20, 20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가셔도 좋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분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인식이 이제 개발 동기하고 필요성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적어도 한 30% 정도는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비중을 주시고 싶다 그러면 35%까지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의 개발 사업화 전략과 뭐 경쟁력 확보 방안은 말 그대로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거의 좀 메인 DC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대략 한 30%에서 35%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이제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이나 시장 진입 성과 창출 전략도 중요하기는 해요. 중요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좀 비중이 크지는 않은 게 이 자금 소요는 어차피 우리가 사업비 쪼개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고 자금 조달 계획도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크게 어필할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3-1, 3-2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내용 자체가 대동소이하게 써져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기본만 지키면은 뭐 남들보다 더 점수 받을 일도 없고 덜 점수 받을 일도 없는 게 이쪽 파트라서요. 그래서 이 성장 전략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25% 적었는데 사실 저는 한 20%만 적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팀 구성 쪽은 이거 이렇게 표현할게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려면은 역량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본인하고 팀원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분량상으로는 그냥 A4 한 페이지 정도 안에다 집어넣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뭐 거기에서 막 그거를 막 7-8페이지 쓴다 그래도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고 자기 자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유 역량이라고 하는 건 적정 수준으로 뭐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안 넘게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조식과 서술형을 어떻게 쓰면 되냐 이 질문이 있는데요. 어, 요거는 이제 전에 제가 썼던 그 일문일답에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개조식하고 서술형의 차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조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본 사업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한 스마트 첩보를 개발하고자 함 이렇게 한번 딱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문장이 다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하위 항목으로 뭐 UV 살균 램프와 펠티어 수자를 이용해서 뭐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음 이렇게 끊는 게 이제 일반적인 개조식의 형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 사업에서는 UV 살균 램프와 펠티어 소자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한 스마트 젖병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글 쓰듯이 쫙 써내려가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한테 가장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조식이라고 점수 더 주지도 않고요. 서술형이라고 점수 더 주지도 않아요. 다만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개조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표현 자체가 굉장히 딱딱 간결, 단순하고 굉장히 명료하고 정확하게 의도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서술형은 쫙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어가면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내용 흐름을 개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단순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흐름이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딱딱하고요. 그다음에 흐름이 좀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딱하다 보니까 약간 보고서 같은 느낌도 있고 흐름이 끊길 수도 있어서 메시지 전달이 이런 데서 되게 깔끔한 부분은 있는데 이제 오히려 흐름 쪽에서는 서술형이 좋고요. 근데 서술형은 상대적으로 막 그냥 주절주절 막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되게 장황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정 수준으로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보완책이라고 한다면은 개조식을 쓰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이 전체 내용, 그러니까 이 항목과 다음 항목들이 서로 이렇게 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좀 흐름을 잘 고려하셔서 내용을 좀 이끌어 가셔야 되고요. 뭐 한편 이런 말을 쓰셔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핵심이 어느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볼드체를 표시해서 이제 강조를 좀 해주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표시했잖아요. 여기 시간과 공간의 제용 없이 사용 가능한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쪽이 됐건 둘 다 좋은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개조식하고 서술형을 약간 혼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조식은 개조식인데 뭔가 그 각각의 되게 길게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선호하는 취향은 아니고요. 근데 또 그것도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창업 아이템 개요가 이제 첫 번째 있게 돼 있죠. 뭐 여기 일반 현황은 뭐 그냥 알아서 적으시는 부분이니까 크게 상관은 없고요. 이번에 이제 조금 중요한 내용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 이제 본문 5페이지 내외. 요것 때문에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 뭐 5페이지에서 과연 몇 페이지까지 이제 작성을 해야 되냐, 이거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릴 때는 일반적으로는 저는 5페이지로 내라 그러면은 대충 그 정도에 맞춰가지고 내는 게 좋지. 뭐 분량이 많아지면은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어차피 예비 창업에 해당하는 거면 창업 아이템이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5페이지 정도면은 한 맥시 한 7페이지, 정말 안 되면 한 8페이지, 진짜 무리하면 10페이지 정도까지는 그나마 좀 뭐 그렇다 생각을 했고 폰트도 사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웬만하면 있는 폰트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던 나중에 이제 그 멘토링 하면서 봤던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요. 본문 5페이지를 조금이 아니고 아주 많이, 제가 분량은 얘기를 못 하는데 상당히 많이 오버를 하고 글자도 작게 해가지고 냈는데 선정된 사업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창업진흥원의 그 어떤 이 주관기관의 희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뭐 페이지 많다고 해서 좋은 사업계획서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5페이지 내외로 쓰시되 막 너무 막 5페이지 안쪽으로 맞추려고 노력하시다가 해야 될 말씀을 못 하시면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페이지만큼은 좀 유도리를 자꾸 하셔도 뭐 이것 때문에 감점이 될 일은 없을 거다. 근데 이제 막 그렇다고 내가 뭐 한 뭐 20페이지 이렇게 그냥 막 글자 작게 해서 내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딱 보면서 이제 그 오기가 생겨요. 아니, 이 사람은 뭐 그렇게 할 말이 있어서 얼마나 대단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남들 한 10페이지 이렇게 내는데 혼자서 막 20페이지를 내나고 보면은 정말 엉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설득력이 없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주저주저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면은 분량에 대해서는 그냥 적정 수준으로 뭐 이제 주관기관에 이런 데에서 뭐 몇 페이지 넘어가면은 뭐 인정 안 해드립니다. 이런 제약이 있지 않는 한은 그냥 유도리 있게 좀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쓰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도 좀 자유롭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 개요 쪽인데요. 일단은 이제 각 항목란에 적절한 수준으로 이제 여러분의 그 본편을 요약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개요가 이미 나와 있다 그럼 여기 쓰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분량이 부족하다고 이 본문 5페이지 메꾼다고 예전에 보면은 여기에다가 한 7페이지 적어놓고 이거를 한 5페이지 적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개요도 아니고 요약도 아니고 그냥 글 쓰는 기본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막 쓰지 말고요. 요약은 요약이니까 정말 시험사위원들이 이게 뭔가 요약을 딱 봤을 때 한눈에 요약이 되도록, 그래야 그 뒤에 있는 사업계획서가 힘을 얻어요. 앞장이 한 5페이지 있으면은 아이고 이게 또 뭐 하자는 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량은 요약은 요거 한 페이지 요것만 적기에는 조금 너무 좀 부족하니까 요거 포함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합쳐가지고 최대 2페이지는 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하는 게,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은 여기다가 막 글 쓰다 보면은 이 표 양이 늘어나면서 이게 다음 페이지로 훌쩍 넘어가고 여기가 다 이렇게 비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보통 이런 경우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그 표의 그 뭐냐 속성 같은 거 조절하면은 앞쪽에서 이렇게 셀 잘라가지고 뒤쪽으로 넘겨가지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잘 이렇게 만들으셔야지, 이거 뭐 그냥 분량 늘어났다고 여기 일반형그 밑에 공백 이렇게 있고 하면은요, 이게 늘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톡불 등심 한우를 선물을 한다 그래도 신문지에 둘둘 싸서 주는 거하고 정말 예쁘게 패키징해서 주는 게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무조건 뭐 예쁘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딱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완벽한 하나의 되게 좋은 문서다라고 볼 수 있게 해야지, 그냥 뭐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띄어쓰기는 띄어쓰기대로 막 어떤 건 저 위로 올라갈 거 어떤 건 내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바빠서 그랬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핑계인 거고요. 사실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로밖에 못 쓰시는 분한테 어 정부 지원 사업 비용을 맡긴다고 했을 때 이분이 과연 그 비용을 제대로 쓸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요거 좀 보이는 거 많이 좀 신경 쓰시고요. 창업 아이템명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되 그냥, 근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이거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냥 펜 이렇게 적어도 일단은 괜찮은데, 기왕이면은 뭐 배터리가 필요 없이 뭐 태블릿에 쓸 수 있는 뭐 전자 가무명 무슨 뭐 펜슬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아, 이 아이템이 뭐를 위한 거구나 해가지고 뒤쪽까지 이렇게 계속 그 중심 사상이 딱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아이템을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차별성 적는 부분, 요거가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소비자가 내 아이템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차별성이 다름을 의미하진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그 김밥을 예로 들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김밥 하시는 거 좋은데 주변에 다른 분식집도 있는데 어 그 김밥 어떻게 파실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주변에는 김밥은 보니까 여기는 치즈를 다 안 넣고 있더라. 나는 치즈를 넣은 치즈 김밥으로 승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차별성이 있어 보이나요? 없죠. 예. 왜 없을까요? 왜 없냐면은요. 주변에 있는
분식집들도 장사 잘 되면 치즈 넣어서 팔면 되잖아요. 그게 뭐 무슨 제 독창적인 어떤 뭐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기는 뭘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걸 하겠다. 이게 차별성을 만들어내진 않아요. 근데 다른 게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 지역에 치즈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저만 치즈를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다른 가게들은 치즈를 못 구하는데 저만 치즈를 구할 수 있으니까 치즈김밥은 제 가게의 독창적인 어떤 메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때 차별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차별성이라는 거는 되게 종이 한 장 차이로 달라져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그냥 다른 사업과의 차이다 그러면 그 사업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차별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별성은 어떤 뭐 다른 점 이런 거보다는 소비자가 뭐 비슷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내 걸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 뭐 디자인이 뛰어나던 뭐 맛이 더 훌륭하던 아니면 뭐 제품의 어떤 가치가 조그만 가치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못 내는 것이던 그런 것들을 좀 잘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의 목표 시장은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길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실질적인 수요, 즉 매출이 발생하는 그 수요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그 세부 목표 시장을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동시에 얼마나 이게 수익성이 있는 아이템인지 좀 그 느낌이 가도록 얘를 이제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란 얘기가 아니고 이 얼마나 수익성이 있는 아이템인지를 볼 수 있도록 이 세부 목표 시장을 제시를 해주시고 향후에 예상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거를 좀 요약해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영업이익은 넣으셔도 되는데 이 영업이익이 잘못 들어가면 또 기업 기밀적인 요소하고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예상 매출 정도는 넣어주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뭐 길게 하려면 표로 넣어가지고 뭐 향후 5년간을 넣으셔도 되고요. 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몇 년 뒤에 얼마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짧게 문장으로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이게 페이지가 너무 적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는 뭐 넣으실 수 있는 게 뭐 아이템 개요도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제 시제품 사진이나 아니면 모델링한 그런 그림들을 넣으시면 되고 그걸 통해서 이 사업이 이런 거 보는 거구나 요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고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지가 여러분 너무 서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게요. 여기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개조식으로 써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문장으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도 요거 한 칸 말고 한 칸 더 만들어서 뭐 한 4개 정도 넣어도 되는데요. 너무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번에 조금 달라진 게 이제 비대면 기술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 건지 요게 지금 들어가는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왜 비대면 창업 아이템인지를 써야 되는데요. 요거는 가능하면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비대면 중심의 어떤 그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서술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제 첫 번째 강좌 들으시고 어느 정도 머릿속에 얘기가 돼 있으면은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 본문 작성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문제인식인데요.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발 동기와 필요성,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파란색 글씨가 있는데요. 너무 여기에 얽매인다기보다는 정말 개발 동기가 뭐고 필요성이 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폰트는 기본 폰트는 한글은 휴먼 명조체, 영문은 HCI 퍼피, 그 다음에 포인트는 15포인트, 줄 간격 160%에 빈줄은 6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는 가독성이 좀 더 좋은 형태로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폰트 자체에 얽매이실 필요는 없고요. 글씨를 조금 작게 하셔도 좋고 뭐 조금 크게 하더라도 뭐 폰트를 좀 더 뭐 고딕체나 이런 걸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그 인쇄를 했을 때도 혹은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봤을 때도 가독성이 좋은데 좀 초점을 맞추세요. 뭐 예쁜 폰트, 필기체 막 이쁘게 된 이런 거는 안 돼요. 팬시한 거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개조식 형태로 쓰게끔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다 삭제하시고 서술형으로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뭐 너무 그렇게 그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게 좀 저번에 했던 거를 조금 참고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요건 준수할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시지 않고요. 다만 간혹 가다 보면은 여기 있는 서식하고 여기 있는 서식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 웬만하면 좀 맞춰주세요. 보면 막 이렇게 삐뚤빼뚤 돼 있고 뭐 이게 여긴 한 칸 들어가는데 여긴 한 칸 나와 있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그 뭐냐 샵이나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서 물건 살 때도 이렇게 박스 이쁘게 이렇게 돼가지고 딱 이렇게 정돈 잘 되는 데서 물건 꺼내기 원하는 거지. 막 이게 막 도려져 있고 막 돌아가 있고 막 한쪽 찌그러져 있고 그러면은 그거 좋은 제품이라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도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 아무리 신경 안 쓴다. 뭐 내용만 좋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본인도 제품 구매를 할 때 내용만 보고 구매 안 하시면서 그거를 심사위원이냐 뭐 평가위원 소비자들한테 강요하면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개발 동기하고 창업 아이템 목적은 분량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페이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되 분량은 개발 동기하고 필요성은 거의 동일한 분량으로 쓰시되 적절히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개발 동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흔치 않은 아이템이라 뭐 보온병 이런 거는 워낙 사람들이 보온병 그럼 그거 아는 거니까 이런 거는 개발 동기가 좀 짧아도 되는데 아이템 자체가 생소한 거면 그거를 조금 길게 쓰시는 게 좋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그 필요성 같은 거는 조금 짧아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절하게 분량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개발 동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뭐냐?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아이템이 왜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이 안에서 어필을 하셔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되 그 문제가 어떤 걸 포인팅하고 있어야 되냐면은 실수요가 발생하는 그 지점을 명확하게 포인트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문제다. 이게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사실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때려줄 건지 그걸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대표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서술을 해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 모 커피숍에서 종이빨대를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빨대가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종이빨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여기다 글을 올리는 거죠. 그 종이빨대 문제다. 이게 종이 맛도 나고 별로다. 나 이게 싫다. 바꿔야 된다.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은 대표자 관점에서의 종이빨대의 바꿈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왜 바꿔? 뭐 환경 오염도 막을 수 있고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빨대 그거 안 쓰면 되는 거지 왜 그래? 뭐 아니면 뭐 일회용 빨대 요새 나와 있는 건데 근데 그 이게 뭐냐 영구적 빨대 나와 있는 거 그거 쓰면 되는 거지 이걸 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 내사정인 거고요. 수요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수요자들도 맞아 나 전부터 저게 문제였어. 저거 진짜 있었으면 좋았는데 누가 안 하나 궁금했어. 이런 생각이 되게끔 정말 수요자 관점이 나오도록 서술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게 이게 좋은 제품이라고 다 구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종이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와 저거 진짜 훌륭하다 기발하다 기가 막히다 막 이러면서도 안 사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빨대 안 쓸 거니까 아니면 귀찮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이 개발 동기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아이템의 목적인데요.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일단은 그 왓이라고 하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사업 계획서 안에 쓸 내용이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왓을 쓴다 그러면 이 창업 아이템 목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왜냐면은요. 여러분 이 두 번째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내용을 쓰냐면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쓰세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글 쓸 때 많이들 어려움을 겪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개발 동기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그 문제 제기인 거잖아요. Y가 여기 있잖아요. Y가 여기 있는데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왜 필요한가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막 바꾸고 뒤집어가지고 열심히 쓰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Y 그 문제는 있어. 문제는 분명히 있고 문제가 인식이 됐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은 한 두 개, 세 개, 네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나는 이 아이템을 선정을 했는데 이 아이템을 선정을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아이템이 있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뭔가가 달라지잖아요. 그 달라지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내용 같으면서도 분명히 달라요. 즉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보다는 결과를 내기 위한 필요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무거워서 문제다? 가벼워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 문제 제기가 되는 거죠. 왜가 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거운 걸 가볍게 해야 무겁기 때문에 가벼워야 되는 게 필요성은 아닌 거죠. 휴대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서 환경 보호를 하기 위해서 텀블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품을 나오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되게 가벼운 텀블러를 이용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뭐냐 자연스럽게 이제 이 텀블러에 대한 소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파급 효과라 그래야 되나요? 파급 효과가 더 정확하겠네요. 그 파급 효과의 측면에서 필요성을 서술을 하시라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살아야, 이게 살려면은 이 아이템이 어떤 건지가 앞단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많다. 1-1에서 문제가 많다. 여기서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어떤 아이템을 제시를 할 건데 그게 어떤 결과를 낸다. 요거를 좀 더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거다. 이렇게 수요로 이어지는 거예요. 수요로 이어지게 되면은 사회적 가치도 어느 정도 제시할 필요도 있지만 진짜 수익 창출 관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수밖에 없고 이 물건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은 나온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우리 회사가 성장을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이제 사업 아이템의 이 가치를 충분히 어필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1하고 1-2는 저는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실제로 저한테 사업계획서 갖고 와서 검토하는 제자들 보면은요, 1-1, 1-2를 제일 못 써요. 제일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쓰는데 상당 시간을 소비를 하죠. 오히려 하우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그 어떤 부담이 좀 덜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현 가능성 작성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창업 아이템의 개발 사업화 전략을 쓰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경쟁력 확보 방안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거 지금 들으면서 예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컨셉추얼한 부분만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부러 예시를 자세하게 안 들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예시에 여러분이 얽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한번 써보시고요. 예시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조금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힘들어 하는 건 추진 일정 같은 건 어차피 거의 그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사업 일정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그렇게 어려워하시지는 않고요. 뭐 간단하게 쓰는 법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제품의 개요와 BM이 동시에 나타난 그림을 삽입할 거. 요게 이제 좀 앞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막 우리가 흔히 기업에서 따지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이거 하기 위해서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한번 써보라 그러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렇게 쓰면 오히려 더 혼동이 와가지고 그건 좀 빼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냥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어떤 그 회사가 규모가 생겼을 때 그 회사의 전체적인 그 운영을 위해서, 즉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전반적인 그 사업 모델의 어떤 큰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사업을 시작도 안 한 분들이 쓰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너무 거창하게 쓴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만들려고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그게 어떻게 이제 수익 창출 모델이 될 수 있는지를 작성을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말로 쓰는 것보단 그림이 간단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림 안에는 웬만하면 돈의 흐름이, 즉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흐름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좀 짜주시면 조금 더 보기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업화 전략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거 이렇게 사업화하겠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의 성장 가능성도 좀 어필을 해줘야 되거든요. 솔루션이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 기간 안에, 그러니까 7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수행할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서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표 이외에 표 외에 여기 어떤 게 들어가면 되냐 그러는데요. 이 협약 기간 내에 수행할 업무 중에 이제 핵심 요소 있잖아요. 주요 업무들. 뭐 예를 들어서 언제 누구 고용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느 시점에 뭐가 나오고 어느 시점에 뭐가 나와서 어떻게 매칭이 돼가지고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서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후의 사업 계획, 즉 뭐냐면은 7개월 뒤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좀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단계별 마일스톤, 즉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내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이만큼이지만 첫 해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사업비 평균 5,2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이거를 다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뭐 덩어리 큰 일을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의지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이만큼의 그 사업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목표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그 완성도 100%까지 가려면 한 5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앞으로 5년 안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중장기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협약 기간 안에 7개월 동안에
내가 과연 어느 단계로 이렇게 좀 이어서 7개월 이후에 어떤 스테이트에 도달하고 이 스테이트 도달한 이후에 어떻게 이제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인데요. 뭐 일단 시장 분석하는 강좌는 제가 예전에도 올려들었고 뭐 거기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뭐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냐 그런 것들은 제가 요 밑에 또 마찬가지로 예전 강좌로 링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여러분께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제 세부 목표 시장과 특성을 설명할 것인데요. 굳이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템셈 쏨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뭐 토탈 마켓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쏨에 해당하는 거 요것도 이제 그 템스톤 정의한 그 용어 사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수요자의 구매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이고 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물건 자체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은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거를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어떤 데는 아예 그냥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고, 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은 만나야 되는데 계속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대면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방문 판매나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의 어떤 동향이나 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우리 아이템은 뭐 예를 들어서 보온병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템은 뭐 텀블러 시장을 노리고 있다. 그럼 매년 텀블러가 막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뭐 시장이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의 뭐 수요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거는 넣으셔도 돼요. 넣으셔도 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목표하는 시장이 앞으로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어차피 다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예의상 넣으시든지 아니면 넣으려면 조금 확실하게 넣으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담아내시면 좋고요. 근데 그냥 뭐 여기 시장 분석이라 그러니까 나는 텀블러 시장 노리고 있는데 뭐 매년 뭐 10%씩 성장하고 있다.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정의한 시장이 만약에 사업자의 역량과 연결되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사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생각보다 사업자 역량이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기계 전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 관련된 어떤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뭐 저 사람 전공이 그거니까 뭐 잘하겠지 이런 어떤 좀 믿음이 가잖아요. 이게 역량이란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카페를 열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기계랑 카페랑 무슨 상관이야? 그게 뭐 무슨 로스팅 기계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고 그냥 카페를 열겠다 그러면 무슨 상관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뭐 제가 커피 동호회에서 뭐 십수년간 활동을 해왔고 거기 뭐 사실은 아니지만 뭐 동호회 회장도 한 10년간 했었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되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사업자의 어떤 능력이나 전문성이라는 게 꼭 뭐 대학의 전공만 가지고 전문성을 따지진 않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연결될 수 있는 시장이면 정말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업체고 경쟁 제품과의 어떤 차별성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경쟁력 확보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템은 기존에 없던 거다. 그럼 기존에 없기 때문에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던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는 이런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혹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들이 있었고 어떤 회사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요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한다. 그런 이제 비교표를 좀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유사 대체 기술 대비 강점을 분명히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 없다, 경쟁 제품 없다, 유세 대체 기술 없다. 그런 제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하다못해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그냥 기본적으로 찜쪄 먹고 가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존하진 않지만은 알약 하나만 먹으면은 코로나가 씻으듯이 나서 사라지는 그런 알약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건 기존에 없는 거죠. 기존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거의 원톱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뭐 유사 대체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 알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확진자 격리 치료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렘데시베르나 이런 것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혈장 치료나 이런 것들의 방법에 대한 게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 방안이 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사 대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사 대체 기술을.
예. 이거랑 똑같은 건 없겠죠. 왜냐면 여러분이 새로 만드는 거니까. 똑같은 건 없지만 이게 없었을 당시에 그걸 대체하거나 뭐 아니면 없었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그냥 살았다 그러면 그것도 유사 대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만들어 가지고 표를 좀 만들어서 하셔야지 그냥 그 이게 세계 최초고 아무도 없는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우리만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은 가지시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인데요. 요게 이제 제가 일리로 나눴는데 일단 요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번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쓸 수 있는 자금이 평균 5,200만 원, 최대 1억 원 지원이고 차등 지급을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설사 1억 원을 적어서 냈다고 하더라도 평가에 따라서 점수 비중에 따라서 이제 1억 원이 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1차 때 올 초 대비해가지고 1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높아졌고요. 얼마에 맞춰서 내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 이제 컨설팅을 받고 왔대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 이 채널 나오기 전에 컨설팅을 받았는데 뭐 한 30만 원이고 50만 원이 가지고 컨설팅을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평균 5,100만 원이면 5,100만 원에 맞춰가지고 써야지 1억 원 최대 준다 그래가지고 1억 원에 맞춰가지고 쓰면은 아 얘는 건방진 애구나 되게 버릇이 없구나 예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점수 깎는다 이런 어디 씨알머리도 안 먹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좀 황당해서 좀 그 브로커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최대 1억 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최대 1억 원에 맞춰가지고 쓰는 게 맞습니다. 최대 1억 원에 맞춰가지고 쓰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그 뭐냐 이런 보온병 같은 걸 만약에 만들어서 제품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번 7개월 동안에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치가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걸 어거지로 1억으로 맞췄다 그러면은 나중에 대폭으로 까겠죠. 예. 그런 로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한번 그런 분 있었거든요. 아, 제 사업은 아무리 봐도 3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억 원을 써야 되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는 그 마인드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3천만 원짜리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내가 3천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3천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스케일이 일단 1차적으로 3천만 원은 있으면 가장 기본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1억 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3배는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3배는 더 잘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잘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 계획을 짜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이제 안타깝게 1억 원이 다 안 나오고 5천만 원이 나오거나 3천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이제 사업 계획을 축소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대한도로 좋은 결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사업가의 마인드고 기업가 정신인 거지. 아, 저분이 5천만 원에 맞추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했어. 이게 무슨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리고 아, 나는 이게 3천만 원짜리밖에 안 돼. 그러니까 1억 원을 내는데 이렇게 내도 되나? 이게 무슨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저라면은 이거 원래 5억 원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내가 정말 1억 원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이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 가지고 사업을 성장시키겠다. 이게 기업가 정신이거든요. 물론 뭐 이거 하나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저한테 뭐 얼마에 맞출까 이거 물어보지는 마세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 주요 비목 산정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여기 세부 항목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금액 크게 들어가는 것들 뭐 전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억 원이다 그러면 1억 원 중에서 뭐 5천만 원 들어가는 거 뭐 3천만 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좀 핵심적인 주요 비목은 여기에다 좀 적당히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근데 뭐 임대료를 어떻게 쓸 거고 뭐 전기세가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은 이 표에 그냥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실 필요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 가장 크게 쓰려고 하는 것들 우리는 장비가 거의 메인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인프라 확보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 그럼 뭐 장비 구입 쓰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그 개발을 하는 개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 인력을 통해서 자체 개발하는데 왜 주요를 쏟겠다 이래도 되고 우리는 일단은 전반적인 기획을 한 다음에 이 기획을 실제로 제품화 시키는데
그 외주가 필요하다 그러면 외주 용역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근거를 적정 수준 제시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장비 구입을 하거나 외주 용역을 할 때 뭐 대략적으로 뭐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요. 이제 해당 업체에 컨택을 해가지고 견적서 정도는 한번 받아보세요. 한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이제 뽑아 놓으시면은 비교적 이제 좀 더 정확한 예산을 뽑는데 도움이 되고요. 발표 평가할 때도 누가 그 산정 근거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해당 업체한테 문의를 해서 견적서를 뽑아본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뭐 필요한 경우에 증빙자로 제시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거지만 여기 자금 조달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소요만 생각하고 1억 원 어떻게 쓸지만 생각하는데요. 자금 조달 계획이 지금 여기는 1억 원이요 이렇게 쓰라 그러면 조달 계획을 쓰라고 얘기가 안 나왔겠죠.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냈는데 뭐 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선택지는 두 개가 있죠. 나머지 7천만 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나머지 7천만 원을 어디선가 충당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자금 조달이 통상적으로는 이제 매출을 창출해서 메꾸겠다 혹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하겠다 혹은 이제 후속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현재 메꿔야 되는 그런 자금 조달 방안이나 뭐 아니면은 7개월 동안에 매출이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도 또 사업화에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되겠고요. 뭐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되고 아니면 이제 7개월 뒤에 이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아직은 좀 더 연구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후속 지원 사업인 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아니면 뭐 디딤돌과 같은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서 혹은 투자 유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그 사업화 자금을 확보를 해서 가져가려는 목적이 있고 7개월 뒤에는 여기까지 가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좀 녹여내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업의 대표로서 당연히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기는 해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데 우리 회사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그건 대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금 확보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은요.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거 하나 하는데 막 이틀, 3일 이렇게 걸릴 필요는 없는 게요. 어차피 뭐 매출 창출, 투자 유치, 후속 지원 사업 이거 쓸 수 있는 내용 뻔하거든요. 진짜 뻔해요. 진짜 뻔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 후속 지원 사업 이거 뭐 초기 창업 패키지 디딤돌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투자 유치 받아고 팁스 이거 3개 빼면 딸리 낼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거 말고는 뭐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건데 그건 내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수가 없는 게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거 쓰는 거는 내가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한 대표로서 우리 회사의 어떤 자금 흐름이나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다라는 거를 합리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그거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대로 어차피 여러분 못해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어차피 못 맞춰요. 예. 투자 유치 다음 달에 투자 유치 받겠다 이렇게 계획 세운다고 투자 유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후속 지원 사업 7개월 뒤에 초기 창업 패키지 받겠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받고 싶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만큼 피 터지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내가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봤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단계를 가지고는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여기에서 어떤 분은 초기 창업 패키지 디딤 썼었는데 이 사람은 팁스를 안 썼어. 그래서 점수 깎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말고 여긴 좀 비교적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 전략 달성하기 여기 지금 뭐 산출근 거 쓰시는 거 되게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예시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한번 일문일답이었나 AS 코너인가 거기서 실제로 넣어놨던 예시들인데요. 요거 한번 참고하셔서 요런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게 깔끔하게 되고요. 이제 비목을 정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재료비, 시제품 제작, 장비비 이런 거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그 2020년도 창업진흥원에서 주요 창업지원사 소개할 때 각 비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기 이렇게 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만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인건비를 적고 출장비를 적고 운영비를 적고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장비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장비비를 적으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기계장치로 적으셔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출장비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그냥 여비라고 적으시고 여기 국내 출장, 해외 출장 이렇게 적으셔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적당히 이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작성하면 되니까요. 여기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진짜 주요 그 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목을 작성하시고 뭐 장비를 구입한다 그러면 견적서도 하나쯤 받아가지고 좀 대략적으로 어떤 틀을 잡으신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합쳐가지고
요 두 개를 이런 식으로 형식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금액은 제가 여기는 지금 1억 원에 맞췄는데요. 마찬가지로 1억 원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 작성하기 두 번째가 이제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내수 시장 확보 방안하고 해외 시장 진출 방안하고 다르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김치 사업을 하겠다. 김치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라우드 펀딩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게 됐건 간에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뭐 네이버 쇼핑에 올려도 되고,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해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이용한 홍보를 만들어서 채널을 확보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해외 시장은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죠. 뭐 요즘 많이 대중화되긴 했지만 글로벌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김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외 시장 아마존에 김치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게 팔릴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의 성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수 시장, 해외 시장이 기본적으로 그 진출하는 방향이나 방법 자체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분리된 건 그것 때문이고요. 아마도 아주 특수한 해외 시장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내수 시장부터 시작해서 해외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니까 약간 이게 좀 근미래의 어떤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내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목표 시장을 정의할 때 이제 템셈솜을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초점 맞추셔야 되는 거는 이제 초기 시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치를 판다 그러면은 이제 김치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물김치를 팔겠다, 백김치를 팔겠다 그러면은 초기 시장이 백김치가 되니까 이 백김치를 판매를 하는데 백김치를 어느 루트를 통해서 팔 거냐, 식당에 공급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 그러니까 개인 가정에 이제 공급을 할 거냐, 뭐 이런 초기 시장을 먼저 정의를 명확하게 하시고 거기를 진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 거다. 뭐 이미 백김치 파는 곳은 많으니까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마케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진입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일단 진입을 한 다음에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점진적으로 뭐 한 명한테 팔고 크라우드 펀딩하는 거 좋아요. 크라우드 펀딩하는 거 좋은데 크라우드 펀딩 5,000% 달성하면은 달성한 걸로 끝나고 이 사업 접을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목표 시장을 좀 크게 정의하세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은 템셈솜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주요 목표 시장을 좀 크게 정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초기에 진입을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인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내용들이 좀 비슷하기는 해요. 뭐 전시에 나간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데요. 이런 예시들은 워낙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의 노력으로 한번 찾아가지고 참고하실 필요는 있고요. 참고로 제가 디딤돌 작성하기 쓸 때 그 R&D 사업계획서 예시할 때 그 예시 안에도 이런 그 시장 확보 방안들은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동일할 필요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5년간 예상 매출을 좀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영업이익은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좀 민감한 부분이라 그러면. 근데 적어도 우리 회사가 향후 5년간 어느 정도의 매출을 확보하고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를 예상을 안 한다면은 얘기했잖아요. 기업의 돈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는 대표는 정말 세상 쓸데없는 대표예요. 예. 그거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는데 연봉 협상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유 저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1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주는 대로 받고요. 50만 원 주면 50만 원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취직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저는 버는 만큼 벌겠습니다. 벌어봐야 알죠. 이건 되게 불성실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갔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품을 팔겠다, 아니면 뭐 비대면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뭐 회원을 뭐 100명 정도를 올해 안에 모집을 하면은 올해에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 한 1000명 정도 모집하고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은 내년에 뭐 1억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 뭐 5년 뒤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회원이 한 10만 명쯤 되고 실제 매출은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뭐 한 50억 규모의 그런 이제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짜잘하게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막 줄줄 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방금 얘기한 정도로 뭐 몇 명 정도 예상해서 몇 명 정도 확보해서 몇 개 정도 판매하면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정도의 추정 근거를 좀 제시를 하고 이게 실제로 전체 시장의 몇 프로 정도 점유율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뒤에는 이 시장이 100억인데 100억 시장을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 매출은 100억이야. 이러면은 뭐 꿈을 크게 가지시는 것도 좋고 뭐 되게 바람직한 자세이긴 하지만은 이제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현실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기껏 해봐야 평균 5천만 원짜리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
나 이것만 받으면은 5년 뒤에 100억.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야 돼요. 거의 뭐 특허도 몇 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선에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빈칸으로 남겨놓지 말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해외 시장만 볼 거기 때문에 내수 시장은 안 해. 그러니까 빈칸으로 남겨놓겠어. 그러면 미국 가서 사업하시는 게 맞는 거죠. 인도네시아 가서 사업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나는 국내 시장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은 안 하겠어. 이렇게 하면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내수 시장에 되게 타겟팅이 된 그런 서비스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 그럽시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내수 시장에 타겟팅이 돼서 그 사업이 되게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카피캣들이 뜰 거 아니에요. 와, 저거 정말 돈 되는 사업이네. 너도 나도 막 끼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수 시장이 포화가 되면서 결국엔 밥그릇 싸움이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빈칸으로 남겨놓는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입니다. 짓. 절대 하면 안 되고요. 뭐가 됐든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해서 써보세요. 그 뭐 꿈은 크게 가지는 게 좋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글로벌 시장 한번 먹어보겠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예, 정말 좋은 거니까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런 것 좀 포부를 좀 원대하게 풀어 보시는 건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팀 구성이네요. 팀 구성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를 하기 때문에 사업 계획이나 사업성이나 시장성 이런 것만 보고 뭐 그 사이에 우리가 뭐 MVP를 어느 정도 뽑아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도, 시제품 뭐 중간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사업화가 돼서 진짜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질 것인가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대표자가 누구고 팀원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제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차피 분량을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또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라서 정성 들여서 쓰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표자의 이력과 팀원 이력을 쓰셔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커피 카페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꾸 카페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카페를 하겠다고 한다면 뭐 내가 뭐 기계공학 전공을 한 뭐 박사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뭐 어디 교수고 이런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제 이 수많은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 이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고, 뭐 커피 동호회에서 뭐 회장도 맡아봤고 이래서 다년간의 경험이 있다. 이런 게 사실은 그 카페라고 하는 창업 아이템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이렇게 그 높은 어떤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학력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상관없는 것들보다는 진짜 아이템 사업화를 할 때 정말 실현하고 우리 회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근거를 역량 측면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팀원은 어떤 역량인데 이걸 효율적으로 뭐 개발에 투입을 하겠다, 마케팅에 투입을 하겠다, 이런 경험을 이쪽에 투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채용 시기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거 뭐 9월로 해야 돼요, 8월로 해야 돼요, 뭐 아니면 뭐 2021년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요. 그냥 헷갈리시면은 그냥 9월 달로 다 하세요. 아니면 뭐 10월 달로 하시고. 왜냐면 늦어지면 늦어지는 거고 빨라지면 빨라지는 거지, 뭐 이 채용식이 늦어진다고 해서 계획 어긋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무슨 문제 삼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채용식이 적당히 적으시면 되고요. 뭐 2020년 3월 이러면 안 되겠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만 이제 팀 창업이 좀 예외입니다. 팀 창업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나중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협약이 보통 9월 달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채용 시기가 9월, 10월, 11월, 뭐 12월 그 안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추가 인력 고용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면 그렇진 않고요. 우리 회사가 평생 동안 나 혼자서 1인 기업할 거 아니잖아요. 지금 팀원이 3명이면 3명이서 모든 걸 다 지지고 볶고 할 게 아니고, 어쨌든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라도 격리라도 이제 점점 고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점점 성장한다고 했을 때, 내 뜻대로 회사가 성장한다 했을 때 어느 시점에 인재가 들어와야 될 것이냐, 그 계획을 적으라는 거지. 뭐 2021년 5월에 뭐 고용 1명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막 누가 뭐 감사 나와가지고 너 이때 고용 안 했어, 뭐 페널티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획이니까 정말 우리 회사가 성장한다 그랬을 때 빨리빨리 성장하면은 그만큼 빨리빨리 인력
수급이 필요하잖아요. 그 영입 계획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세요. 그리고 이건 있는 게 좋은 게 어차피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 이 모든 창업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입장에서는 고용 창출 활성화에도 되게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재 영입 계획에 대한 것도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파트너 현황 및 역량인데요. 업무 파트너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어떤 파트너가 있냐면은 앞으로 내가 이제 제품을 만들었을 때 실제로 판매를 하고 공급을 할 수 있는 판매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 제품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그런 이제 협력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두 개의 업체들로부터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되 그냥 실제 어느 정도 좀 이해관계가 있으면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협력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있으면 좋은데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계약서인데 뭐 계약서를 미리 쓰진 않을 테니까 이거는 아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좋은 건 구매 의향서. 아, 이 제품 나면 우리 구매 의향할 게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은데 요것도 사실 근데 그 구매처 입장에선 되게 심적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이제 추천하는 건 MOU.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MOU가 있다는 거는 뭔가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런 기업과 어떤 인연을 맺었다는 거니까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견적서 같은 거는 이제 만약에 시제품 만든다 그러면 시제품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견적을 알아봤다라는 의미는 되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으면 조금 도움은 되기는 돼요. 근데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역시 MOU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팀 창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팀 창업 같은 경우는 글쎄 이거는 사실 뭐 그냥 행정에 대한 내용이라 제가 뭐 너무 그렇게 많이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가산점 1점이에요. 가산점이 1점. 아, 이렇게 쓰니까 조금 안 보이네요. 예. 가산점이 일단은 1점이에요. 가산점이 1점이고요. 1점이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으시면은 좋기는 해요. 왜냐면 보통 이게 간발의 차이로 막 선정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팀 창업 개념이라 그러면 대표자 포함해서 2인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1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1인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팀원 1명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한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가산점 1점 받겠다고 그냥 팀 창업 냅다 내버리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렇게 내가지고 가산점 1점 때문에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되고 나서 금액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팀 창업 포기하면은 1점이 깎이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선정된 사업이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간발의 차이로 만약에 선정이 됐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무조건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리면은 그때 이제 이걸 쓰시면 되는데요.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건 뭐냐면은 기업이 실제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되고 나면은 선정기간, 협약기간 7개월 안에 어쨌든 사업자 등록만 하면 되거든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의무 조건 중에 하나가. 근데 팀 창업은 7개월이 아니고 무조건 시작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을 채용해야 돼요. 그래서 1인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하되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누군가가 4대 보험으로 이제 가입을 해줘야 된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만약에 그 팀원 중에 일부를 뭐 이렇게 좀 뭐 참여를 해가지고 뭐 좀 인건비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저보다는 창업진흥원 담당자나 주관기관 담당자가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 행정 절차에 대한 거는 여기서 말씀도 안 드릴 거고 못 드리죠. 그 다음에 뭐 설명도 못 하고, 확실한 건 3개월 이내 이걸 해야 된다. 그럼 플러스 1점이 붙는다고요. 이제 팀원 변경을 하거나 팀 창업 점검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알만한 내용이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불안 요소가 있으면은 팀 창업 신청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는 없어요. 뭐 팀원 변경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뭐 하다가 만약에 팀원이 갑자기 확 안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팀 창업 신청서 안 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뻔하잖아요. 나는 1점을 더 받고 싶은 거고, 근데 1점을 받기에는 불안 요소가 너무 많은 거고, 그러면은 그 불안 요소 때문에 나중에 기껏 선정돼 놓고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 요소가 있으면은 팀 창업은 과감하게 제끼고 그 1점을 다른 데서 이제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서에 좀 내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되게 길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와, 이게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사업 계획서를 효과적으로 작성을 했다. 그럼 이제 최종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최종 검토를 하실 때는 이 네 가지를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스토리텔링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정말 하나의 어떤 완성된 글이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나도록, 아, 이게 또 마지막인데 너무 글을 줄을 성의 없이 걷네요. 제가 하나의 완성된 글을 읽는 듯한 느낌이 나도록 내용을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게 좀 조사가 이상한데, 띄어쓰기가 이상한데,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는데, 이런 걸 수정을 하시되, 이거는 하루에 끝내지 마시고요. 이게 자고 일어났을 때 다르고 그 다음날 또 달라요. 여러분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전날 막 필 받아가지고 막 친구나 누구한테 막 열심히 문자랑 메일 보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내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막 이불킥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급하게 이제 임박해서 제출을 하신 경우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시간을 두시고 뭐 하루 정도 텀을 두고 한번 읽어보고 또 하루 정도 텀을 두고 읽어보면은 그때그때 느껴지는 거나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텀을 두시고 몇 번 읽어보면서 내용 검토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의미와 가치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시는데 여러분의 아이템은 다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도 되게 충분해요. 그게 없을 리가 없어요. 제가 그거는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좋은 아이템입니다. 어떤 제가 여태까지 봤던 수많은 사업 계획서 중에서 솔직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거 한두 개 빼면은요 다 좋은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좋다 해서 끝나서 그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수요성과 시장성, 경쟁성을 중심으로 좀 서술을 해주시고요. 그 수요성과 시장성, 경쟁성을 이 창업자 여러분 본인과 팀이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그 역량을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제가 차별성은 필요하긴 하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차별성을 다름이라고 하는 요소로 접근을 하면은 설득력이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다름이라는 요소보다는 이 경쟁력이라고 하는 차별성을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풀어가시면은 되게 좋은 어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분명히 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 돈을 받는 순간부터 향후에 우리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생존 전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지 이 사업 계획서가 살아갑니다. 근데 뭐 일단 받아놓으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되게 안이한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은요 정말 여러분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고요. 진짜 그냥 국민의 세금을 그냥 땅바닥에 뿌리는 거밖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제가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라서 일단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해야지, 요거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이 비용이 들어와서 내가 어느 시점에 어느 비용을 들어서 어떤 걸 해야 되고 그걸 어느 시점에 뭘 해가지고 내가 어느 시점에 바깥으로 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마케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7개월 뒤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심하지 않으시면은 이 사업 계획서 아무리 잘 쓰셔도 세상 쓸데없는 그런 사업이 돼버립니다. 생각보다 대표 중에 게으른 사람들 되게 많아요. 돈 받으면 외주 다 뿌려버리고 자기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 하다못해 뭔가 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진짜 얘기하거든요. 아, 돈이 이거밖에 못해서 못했어요. 이것까지 했는데 이제 제품 나왔으니까 지금도 마케팅 하려고요. 100% 망하고요. 아, 정말 예, 진짜 좀 그런 그 쓰레기 같은 마인드는 좀 버리시기 바라고, 정말 만약에 내가 이걸 받으면 진짜 어떻게 진지하게 사업을 하고 몸으로 뛰어다닐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면은 사업 계획서에 그런 내용들이 녹아들면 정말 그 소울이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번 탑승을 하면은 정말 내리기 힘든 기차거든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여러분 평생 동안 딱 한 번 있는 기회예요. 두 번 다시 못 받아요. 아이템을 바꿔도 못 받고 일단 이거 받고 폐업을 해도 못 받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개인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는 순간에 회사를 차려야 되고, 회사를 세운 다음에 그 회사에서 여러분이 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7개월이 지나면은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건 안 이어지건, 투자가 나오건 안 나오건, 매출이 나오건 안 나오건 여러분은 회사의 대표로서 뭔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못 하실 경우에 그냥 몇 년 동안 시간만 보낸다 그러면은 취직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고 그 긴장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쓰시면은 정말로 좋은 사업계획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좌 일정을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하기를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길게는 안 하겠지만은 1시간 이내로
그럼 사업 계획서에서 실제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작성된 게 좋은 사례인가 요거를 좀 제가 써볼게요. 한번 남의 거를 갖다 쓸 수는 없고요. 그 회사의 기밀이니까 제가 좀 포멀하지 않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면 좋을 것인가 그 느낌만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사회 연구를 할 거고요. 요건 좀 늦게 갑니다. 다음 주 말에 갈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사업계획서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일문일답은 뭐 가능하면은 저는 할 생각인데 질문이 많이 안 들어오면은 이제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 주 이제 8월 그 10일 있는 그 전주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그렇지만은 최근에 좀 일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23시가 아니고 24시 이후에 간신히 댓글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새 답변 드리는 게 뭐 하루 이틀 단위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의사항이 있으면 뭐 지금 신규 강좌가 필요하진 않을 테니까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요 밑에 링크를 통해 가지고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뭐 사칭 사기 얘기는 이만 그만할게요. 뭐 어차피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좀 대목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눈에 띄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한동안은 제가 현재 속해 있는 기관이나 아니 기관 외에는 이 채널 M&L 이에는 활동하지 않고 있으니 그런 사칭이나 사기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 시간 내에 끝낼 수는 있을 것 같아서 편집을 하게 되면 오늘 밤은 아니고 한 늦은 오후 정도에 올라갈 것 같아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좀 틈틈이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께 이 강좌를 올리도록 할 텐데요. 뭐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편집하고 인코딩하는 걸 점심시간에 할 테니까 빨리 올라가면은 글쎄요. 뭐 한 4-5시쯤 올라갈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